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픽 토크 뉴스 시사통통을 진행하는 김관수 TV입니다. 먼저 29년 만에 배드민턴 금메달로 우엽을 달성한 안재영 선수가 기자회견을 했었죠. 거기서 내뱉었던 한마디가 지금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세영은 금메달의 원동력은 분노였다면서 국가대표로 처음 발탁된 2018년부터 7년을 꾹 참아왔다고 밝혔는데요. 7년 동안 참아왔던 그런 분노, 서름, 또 환호 이런 게 다 섞여 있었고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야 숨통이 좀 튀네요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낡은 훈련 방식과 복식 위주의 대표팀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요. 배드민턴 협회와 대표팀에 대한 불신으로 굳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작년 아시안 게임을 결승에서 당한 무릎 부상 치료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협회와 대표팀에선 2주 정도면 낫는 경미한 부상이라고 봤지만 실제로는 무릎 힘줄이 파열돼 올림픽까지도 완치가 어렵다는 완전히 다른 진단이 나온 거죠. 무릎 부상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준 건 전담 트레이너가 협회와 재계약에 실패한 점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개인 자격으로는 올림픽에 못 나가게 한 것도 신뢰를 잃은 이유 중 하나였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서 경위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안세영이 금메달을 획득한 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 파리 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적절한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또 다른 종목들도 선수 관리를 위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세영은 어제 중국의 허밍자오를 꺾고 여자 단식 정상에 오른 직후 대한배드민턴협회와의 선수 부상 관리와 대화 출전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배드민턴 협회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이제 함께 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었죠. 네, 지금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전반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그런 소회를 지금 밝히고 있기도 한데요. 네,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런지, 이게 축구협회에도 그 파장이 미칠 것 같고요. 그 체육단체 여러 곳에 나름 운영 방식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점이나 실체를 파악하는 전수조사 반열로 지금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현지 시각 6일 대선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주 지사를 선택을 했네요. 월주 주지사는 미국 중서부 백인 남성이며 군인, 교사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지닌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진보 성향을 지닌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합주의에서 기반을 둔 인물이 대개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선택이 되는데, 그 경합주의에 기반을 둔 인물은 아닌 것이죠.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서 월주 주지사에 대해서 내 런닝메이트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표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힌 바 있었죠.
해리스 부통령은 월주 주지사는 주지사로, 코치로, 교사로, 퇴역 군인으로 그와 같은 노동자 가족을 위해 봉사해 왔다며 그가 팀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선택받은 월주 주지사는 해리스 부통령과 보조를 맞춰 올해 대선을 치르게 됐다. 월주 주지사도 X에 이번 캠페인에서 해리스와 함께 하게 된 건 일생일대의 영광이라고 지명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난 다 걸었다. 올인.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에게 가능성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마치 학교 첫날 같다. 함께 해봅시다라고 깊은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상하다고 비판을 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급격히 후보 중 하나로 부상했고 결국에 경합주에 기반을 둔 경쟁자들까지 제치고서 대선 티켓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캠프 직원들 사이에서 월주 주지사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았다고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고요. AP통신은 월주 주지사가 퇴역 군인이자 노조 지지자이며 미네소타에서 임신 중절 낙태권을 보호하고 민주당 의제를 법제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964년생인 월주 주지사는 백인 남성으로 주방위군으로 근무했고 고등학교에서 사회학 교사로 근무를 했으며 교사 시절엔 풋볼팀 코치를 맡은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했고 2019년 미네소타주 지사 임기를 시작한 후 재선에 성공해서 두 번째 임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월주 주지사는 무려 24년간 주방위군으로 복무했는데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우리 6.25 한국전쟁에 참전을 해서 그 부친의 영향을 받아서 주방위군으로 근무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대선이 민주당으로 승리하게 되면 부통령이 친한 인사로 등극하게 될까요? 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6년 만에 단체전 메달을 노리는 여자 탁구 대표팀이요, 스웨덴을 꺾고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32살이죠. 전지희, 신유빈, 이은혜로 구성된 여자 탁구 대표팀은 6일 오후 한국 시간 10시 프랑스 파리의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2024년 파리 올림픽 탁구 단체전에서 8강에서 스웨덴을 매치 스코어 3대 0으로 승리해서 4강에 올랐습니다. 탁구 단체전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도입됐는데 한국 여자 탁구는 초대 대회에서만 동메달을 딴 적이 있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4위에 그쳤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와 2020년 도쿄 대회에서는 모두 8강 탈락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1복식에서 신유빈, 전지희가 나서서 기선을 제압했고요. 신유빈, 전지희는 필리파 베트간드 크라스트나 칼버리조에게 압도적 기량을 뽐내서 3대 0으로 완승을 했었죠. 매치 스코어 2대 0으로 앞선 한국은
3단식에서 전지를 내세우는데 전지는 칼버리를 상대로 3대1로 역전승해서 4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은 8일 중국 대만 승자와 결승행 진출권을 놓고 다투게 돼 있습니다. 경기 시간은 추후 발표할 예정인데요. 중국과 대만의 8강전은 7일 오후 10시 열리는데 여자 단체전 5연패를 노리는 최강 중국이 한국의 상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네, 탁구 역시 이제 4강전에 진출해서 금메달을 글쎄 바라볼 수 있기는 하죠. 지금 일단 4강을 통과해야 되겠죠.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은걸 전 의원의 거액의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김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를 일반인에게 매각해 논란이 된 가운데 김대중 재단이 이를 다시 사들이는 등의 해결 방안을 지금 찾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희상 전 국회의장, 김대중 재단의 권노갑 이사장과 백이선 사무총장, 정동영 추미애, 김민석 의원은 지난 2일 긴급 모임을 열어서 사저를 되사들이는 등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박지원 의원은 6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국민과 민주당의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먼저 자구책을 찾아보자고 논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그만 공장도 구조조정하려면 자구책을 내놓지 않느냐.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면서 자신의 정기예금 6억 1천만 원을 사저 매입용으로 출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의원도 한겨레와의 한 통화에서 세금을 재단에서 떠안고 사저를 영구 보존하는 게 맞지 않나. 재단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말을 했고요. 현재 백이선 김대중 재단 사무총장이 사저 매입자들과 접촉 중인데 박 의원과 정 의원은 그분들도 환매에 호의적이라고 여겨 지금 계속 진척이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동교동 사저 매각을 뒤늦게나마 되돌리려 하는 것은 김 전 대통령 정치 여정이 이곳에 고스란히 스민 탓이 있는 거죠. 1961년에서 1995년, 2003년 대통령 퇴임 이후부터 2009년 선거 전까지 김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동교동 사저에 수많은 정치인과 재야 인사들이 드나들었었죠. 이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교동 사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박정희 정권의 암살 위협과 그 시도, 전두환 정권의 가택연금과 사형 선고를 견디며 끝내 이기신 역사의 현장이라면서 시도 등록문화유산 등록 등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사저 매각은 지난달 29일 한겨레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 김웅일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지 못해서 100억 원의 이 집을 매각했다고 했는데 매입자는 동교동 인근에서 대규모 프랜차이즈 제빵 학원을 운영한다는 사업자 3명이라고 합니다.
박 의원은 매불시위에서 매각 전까지 김대중 재단 등에서 김 전 의원과 계속 대화를 해왔다. 재단에서 세금까지 다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 전 의원한테서 소식이 끊겨 형수인 김홍업 전 의원 부인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매각이 됐더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김 전 의원 쪽은 지난 5년간 김대중 재단과 상속세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해서 매각이 불가피했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 쪽은 한겨레에 김대중 재단 쪽은 돈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었다. 동교동계 모두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해결할 의지가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김 전 의원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김대중 사저는 사실 그 가족의 어떤 상속이나 이런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실현을 당했던, 그리고 거기에 얽힌 수많은 재야 인사, 그리고 여야 지도자들이 동교동 사저를 드나들었고요. 상도동계 김영삼 사저는 그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왜 김대중 사저는 그렇게 되질 못했을까요? 물론 그 박 시장이 그 살았을 때 사적 지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뭐 박 시장이 이미 고인이 되어 있는 마당에 확인할 길은 지금 없는 거고요. 어떻게든 동교동 사저가 다시 환원돼서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 몫으로 영원하게 정신적 지지로 정신적인 전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또 역사 소식입니다. 한국이 일본과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전시물 설치 예정자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이 조선인 동원 과정의 억압성을 보여주는 강제라는 표현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쪽의 핵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준 셈이어서 지자체 협상 논란이, 저자세 협상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자체가 아니라 저자세 협상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6일 국제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도광산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자료 및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본 쪽에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껏 한국 정부가 일본의 강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성명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앞서 지난달 30일 외교부 당국자는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 실제 전시 내용을 한일 두 나라가 협의해서 구성할 때 우리 쪽은 강제성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많은 내용을 요구했으며
일본이 최종적으로 수용한 것이 현재 전시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외교부 설명대로 현재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에는 초기에는 조선총독부와 관련하에 모집관 알선이 순차적으로 시행됐고 1944년 9월부터는 징용이 시행돼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작업이 부여되고 위반자는 수감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사도광산 관련 전시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하지만 전시물에 조선인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명시적 표현은 빠져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일본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협상을 벌인 결과 강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일본이 수용했다며 성과를 강조했었습니다. 반대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 쪽에 어떤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특히 강제란 표현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는지를 물을 때마다 표현 문제를 일본과 협상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재정 의원실 진리에 대한 외교부 회신이 공개되면서 정부가 협상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을 피하려고 우리 쪽의 강제 표현 명시 요구를 일본이 거부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국이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왜 이렇게 쉽게 포기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해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주자는 결론을 정해놓고 협상에 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는데, 이재정 의원은 정부는 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세세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 동원된 현장인 사도광산은 지난달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46차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위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결국에는 아닌 말로 뽀록이 날 텐데 시시하면서 이렇게 결국에는 강제적이라는 표현을 수용하겠다고 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동의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엉뚱하게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문서도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왜 이 정부는 그토록 친일에 목매여 있는 거죠? 여러 도처에서 친일적인 행위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본의 좀 표현은 이상하지만은 정신적 속국이 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도 자아내고 있는데, 정부 당국자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빨리 의혹을 해소하고 잃어버린 민족 자존심을 드높이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제기됐던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발의되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지금 기정사실화된 바가 있죠. 그러나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강대강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인데요. 완전히 도돌이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예상이 돼서 일각에선 내주에 한 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권에선 거부권 행사 보도 빈도보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전국 대치 상황에 무게를 두면서 야권이 강행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언제든 거부권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연 이게 합리적인 방안입니까? 합당한 방안입니까?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사업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건의안은 심의 의결됐다고 합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자 당시 윤 대통령은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었죠. 이번에는 당시 법안에 공영방송 사장 해임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추가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면서 한 총리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덕수 총리 총선 후에 사표 내고 국무총리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표는 어디로 가고 은근슬쩍 지금 총리를 계속 수행하고 있네요. 현재 여름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당장 방송사업법에 대한 제2요구 건의안을 제거하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이날 이수견 신임 대법관 임명안을 제거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가동시켰고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자 이날 바로 제거했는데, 그러나 예상을 깨고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이 같은 시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당일 정부에 이송돼 야당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압박이 이어졌으나 윤 대통령은 당장 거부권 행사로 맞서주는 않았습니다. 정부 이송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만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만큼 오는 20일까지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제2요구 제거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가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이송을 그리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도 서둘러 보냈다면서 문제의 법안들도 모두 제2요구를 하는 건 정해진 수순이라 시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지금 거부권 국회에서는 입법해서 정부로 이송을 하고 정부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되돌리고 국회는 다시
재심의를 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거부권에 또 다시 입법해서 법률 제안을 하는 그런 되돌이 마당을 보는 그 모습만 현 정국에서는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네. 되도록 빨리 전국이 안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국민 누구나 간절하지요. 또 하루라도 꼴 보기 싫다,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죠. 하여튼 어수선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